북한 내부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양예술대학 출신 성악 전공의 에이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습니다. 북한 엘리트에 완벽해 보이던 충성의 고리에서 금이 갔습니다. 모든 걸 바꾼 전환점은 단 한 문장, 남쪽으로 가자. 그 직후 선이탈 3명이 CCTV에 포착되며 남은 인원은 오늘 밤 분산 이동이라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가짜 신분, 우회 동선, 말레이시아 새벽 미팅, 대사관 문턱의 의사 확인 한 번의 착오가 곧 북송과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단위 승부였습니다. 그날의 숨막히는 탈출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들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김연아입니다. 2016년 4월, 그날까지 중국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으로 일했죠.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냐고요? 북한에서 해외식당은 특별한 곳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죠. 성분이 좋아야 해요. 가족이 모두 당원이어야 하고 본인도 충성심이 투철해야 합니다. 저는 평양예술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 해외 근무자 선발 시험에 합격했죠. 집안의 영광이었습니다. 2013년 겨울이었어요. 선발 통지를 받았을 때 말이죠.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련화가 나라에 봉사하러 간다고요. 어머니는 걱정이 앞섰죠. 멀리 가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당에서 부르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출국 전 6개월간 특별교육을 받았습니다. 중국어는 기본이고 자본주의 사상 침투 방지 교육이 줄을 이뤘죠.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접하면 즉시 보고하라. 현지인과 사적 대화는 금지. 동료 간 수상한 언행도 반드시 보고. 이게 우리가 받은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을 때 충격이었어요. 거리가 너무 화려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거렸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우리가 묵는 숙소에서 식당까지는 단체로 이동했습니다. 개인 외출은 상상도 못했죠. 식당에는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그리고 보위요원이 있었습니다. 보위요원은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죠. 표면적으로는 격리 업무를 받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매일 저녁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국 손님과 대화했는지, 휴대폰을 봤는지.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서빙하고. 손님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죠. 가끔 중국인도 왔지만요. 한국 손님들이 주는 팁은 모두 회수됐습니다. 월급은 본국의 가족에게 보냈고 우리에게는 용돈만 주어졌죠. 가장 힘든 건 상호입니다. 친한 사이끼리라도 서로 보고를 해야 했거든요. 어제 누가 한국 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늘 누가 인터넷을 보고 싶다고 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보고했습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각됐을 때 같이 처벌받았으니까요. 우리 방은 4인 1실이었어요. 잠들기 전까지도 조심했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꿈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면 어쩌나 걱정될 정도였죠. 실제로 한 동료가 잠꼬대로 한국 드라마 대사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보고됐어요. 그 친구는 일주일간 자아비판서를 썼죠. 중국 공안도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따스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탈북자 단속 작전이에요. 주기적으로 우리 식당에도 들렀습니다. 신분증 검사하고 숙소 점검하고. 우리는 합법 체류자였지만 늘 불안했죠. 언제든 잡혀갈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바깥 세상이 보였어요.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 TV에 나오는 뉴스. 인터넷은 차단됐지만 가끔 손님들 휴대폰 화면이 보였죠. 북한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것도 보고 대상이었으니까요. 지배인은 평양 고위층 자녀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었죠. 매출 관리부터 사상 단속까지 모든 걸 책임졌어요.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보고서 작성할 때는 냉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본국에 종합보고서를 보냈죠. 누가 사상적으로 흔들리는지, 누가 충성심이 부족한지. 이런 환경에서 3년을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숨막혔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모든 말은 기록된다. 이게 우리가 매일 되새긴 말이었죠. 웃고 있어도 내심은 얼어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친하게 지냈지만 진심은 숨겼죠. 저녁이면 숙소로 돌아와 북한 TV를 봤습니다. 의무시청이었어요. 하지만 화면을 보면서도 낮에 본 중국 거리가 떠올랐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물론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보위 요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날이 있었어요. 본국에 보고하러 간 거죠. 그날 저녁 동료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다고. 순간 섬뜩했어요. 다른 동료가 듣고 있으면 어쩌나.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아무도 그 말을 보고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우리 지배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곧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제안을 하게 될 거라는 걸요. 2016년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말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죠. 손님들이 빠지고 청소를 마쳤어요. 지배인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회의실로 오라고요. 보통은 매출 점검이나 지시사항 전달할 때 그랬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지배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문을 닫고 한참을 망설였죠. 그러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남쪽으로 가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농담인가? 시험인가? 지배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더는 못 살겠다.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평생 이렇게 살 건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죠.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누가 보위부에 보고할지 모르니까요. 내가 연락선을 확보했다. 단골 손님 중에 도와줄 사람이 있어. 지배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남쪽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우리 모두의 걱정이었으니까요. 지배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건 각자 판단해야 해. 하지만 여기서 평생 살 순 없잖아.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랬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비밀을 공유했으니까요. 이 제안을 거절하고 보고하면 지배인만 처벌받는 게 아니죠. 우리도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냐고 추궁받을 겁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평양에 있는 부모님, 동생.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대로 살 수도 없었어요. 매일 감시받고 거짓 웃음 짓고 청춘을 다 바쳐도 끝이 안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위 요원이 본국으로 복귀 명령을 받았어요. 정기보고 때문이라고 했죠. 보통은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감시자가 없는 일주일. 지배인은 이때를 기다렸나 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동료 3명이 먼저 움직였어요. 3월 30일 새벽이었죠. 뒷문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CCTV에 찍혔어요. 아침에 출근해보니 난리였습니다. 침대는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죠. 지배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즉시 본국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보고하면 우리 모두 조사받습니다. 왜 미리 눈치채지 못했냐고. 혹시 공모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3명이 잡히면 지배인의 제안도 들통날 겁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움직인다. 잡히면 모두 끝이야. 맞는 말이었어요. 3명이 이탈한 시점에서 우리는 이미 공범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처벌받을 상황이었죠.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쌌어요. 옷 몇 벌, 여권, 약간의 돈.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살아도 같이, 죽어도 같이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저녁 영업이 끝날 때까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서빙했죠. 노래도 불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문 닫는 시간. 그 후가 우리의 시간이었죠.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이 식당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요. 지배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나둘씩 뒷문으로 나갔어요. 숙소로 가는 척하다가 다른 길로 빠졌죠. 미리 준비한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보낸 차라고 했어요. 차에 올라타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말로 시작됐구나.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구나. 창밖으로 식당이 멀어졌어요. 3년간 일했던 곳, 감옥 같았던 곳, 이제 영영 보지 못할 곳이었죠. 말레이시아로 간다.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쪽과 접촉한다. 무비자로 갈 수 있어. 말레이시아. 들어본 적만 있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희망이 된 곳이었죠.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죠. 가족, 고향,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차는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어둠뿐이었죠. 지배인이 운전기사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중국어였습니다. 우리는 못 알아들었죠. 하지만 불안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너무 많아. 지배인이 돌아봤습니다. 한 차로는 위험해. 나눠서 가야 해. 맞는 말이었어요. 13명이 한 차에 있으면 눈에 띄죠. 검문이라도 받으면 끝입니다. 첫 번째 주유소에서 멈췄어요. 다른 차 2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뉘어 탔죠. 4명, 4명, 5명. 저는 지배인과 같은 차였어요. 일부러 그런 건지 우연인지 몰랐습니다. 내 전화기 가져가. 지배인이 한 동료에게 건넸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 추적하면 그쪽을 따라갈 거야. 놀랐습니다. 자기를 미끼로 쓰겠다는 거였죠. 그 동료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대의 차는 다른 길로 흩어졌어요. 약속 장소는 공항 근처 호텔이었죠. 각자 다른 경로로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추적당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고속도로는 피했습니다. 검문이 많으니까요. 지방도로로 돌아갔죠. 시간은 더 걸렸지만 안전했어요. 운전기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끄고 조용히 달렸죠. 새벽 3시쯤 전화가 왔어요. 다른 차였습니다. 검문에 걸렸다고 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배인이 물었습니다. 누가 잡혔어? 대답이 없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계속 간다. 지배인이 결정했어요. 멈추면 다 죽어. 공항으로 직행해. 하지만 공항도 위험했죠. 신분 확인이 철저하니까요. 무엇보다 출국 기록이 남습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비행기표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요. 놀랐죠. 언제 그런 준비를 했는지. 지배인도 몰랐던 것 같았어요. 단골 손님이 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날이 밝아왔어요. 도로에 차들이 많아졌죠. 우리는 더 조심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CCTV에 찍힐까봐요. 이미 식당 이탈이 보고됐을 겁니다. 공항 근처에 도착했을 때 다른 차 한 대가 와 있었어요. 5명이 내렸죠.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은 보이지 않았어요. 검문에 걸렸던 차였죠. 연락도 안 됐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 지배인이 결정했어요. 비행기 시간이 있어. 놓치면 끝이야.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료들을 두고 가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준비된 옷이었습니다. 관광객처럼 보이는 옷이었죠. 화장도 다시 했어요. 최대한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요.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절대 말하지 마. 지배인이 신신당부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침묵해. 말레이시아까지만 버티면 돼. 맞아요. 중국 공항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북송이니까요. 체크인 카운터로 갔어요. 가짜 이름의 여권이었죠. 직원이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혹시 들킬까? 이상하다고 신고할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직원이 웃으며 티켓을 건넸어요.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출국 심사가 남았으니까요. 거기가 진짜 관문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앞 사람들이 하나씩 통과했죠. 내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출국 도장이 찍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통과한 거예요. 중국을 벗어나는 거죠. 게이트로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쫓아올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야 조금 안심했죠. 하지만 4명의 동료가 계속 생각났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사할까? 우리처럼 탈출에 성공했을까? 아니면 지금은 말하지 마. 옆자리 동료가 속삭였어요. 움직여야 산다. 맞는 말이었죠.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말레이시아로. 그리고 그 너머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중국 땅이 멀어졌어요. 3년간 살았던 곳. 감옥 같으면서도 고향보다 나았던 곳. 이제는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를 향한 길일까? 아니면 더 큰 위험으로 가는 길일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됐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열대의 열기가 확 끼쳐왔죠. 낯선 냄새, 낯선 언어.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지배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단골 손님의 연락이었죠. 택시 타고 시내로 와. 호텔 주소 보낼게. 짧은 통화였습니다. 우리는 둘씩 나눠서 택시를 탔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급하게 안내했죠. 준비된 방이 3개였습니다. 우리는 나눠서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보호를 요청합니다. 지배인이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공식적인 어투였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가 있어요. 먼저 신분 확인부터. 하나씩 여권을 확인했어요. 북한 여권이었죠. 해외 근무자용 특별 여권이었습니다. 남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대사관 쪽에 연락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불안했어요. 혹시 거절당하면? 북한에서 압력을 넣으면? 이미 우리 이탈이 알려졌을 텐데요. 찾으러 올지도 몰랐습니다. 직접 와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남자가 말했어요. 대사관에서 직접 의사 확인을 해야 해요. 강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한 절차였죠.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서웠어요. 새벽 3시.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나눠서 이동했어요. 대사관 근처 커피숍이 약속 장소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정장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온 게 맞습니까? 첫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강요나 협박은 없었습니까?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요. 왜 한국으로 가려 합니까? 이번엔 대답해야 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자유, 돈, 미래. 지배인이 먼저 입을 열었죠.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개별 면담도 했어요. 한 명씩 따로 불려갔죠. 정말 자발적인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 있는지, 지배인에게 협박당한 건 아닌지. 철저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조용한 방이었어요. 김연아 씨, 정말로 가고 싶은 겁니까? 물었죠. 네. 대답은 짧았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알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후회라. 이미 시작된 일이었죠.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면담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면담이 끝났을 때 해가 떴습니다. 이제 대사관으로 갑니다. 안내를 받았어요. 진짜 마지막 관문이었죠. 대사관 문을 넘으면 보호가 시작됩니다. 못 넘으면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
철문. 태극기가 펄럭였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남한 땅이나 마찬가지인 곳. 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문이 열렸어요. 한 발 한 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이제 정말로 끝난 건가? 돌아갈 수 없게 된 건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2016년 4월 7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거대했어요. 빌딩 숲이 끝없이 펼쳐졌죠.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막막했어요. 공항에서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차 창문도 가려져 있었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시설이었습니다. 합동신문센터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앞으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시간이 좀 걸려요. 협조해주세요. 조사라. 예상은 했지만 긴장됐습니다. 무엇을 물어볼까? 얼마나 자세히 대답해야 할까? 방을 배정받았어요. 혼자 쓰는 방이었죠. 3년 만에 개인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로 여기까지 왔구나. 나만에 왔구나. 실감이 안 났습니다. 첫날 밤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동료들 숨소리도 없고 감시하는 눈길도 없었죠. 오히려 불안했어요. 이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름, 나이, 고향, 가족관계. 기본적인 것부터 물었어요.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누가 도왔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물었죠.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조사관이 말했어요. 안전을 위해서요. 언론에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심했어요. 조용히 정착하고 싶었으니까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노출은 피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조사관들이 뭔가 바빴습니다. 전화가 계속 왔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우리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4월 8일 오전. TV를 켜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얼굴이 나왔습니다. 뉴스 화면에 떡하니 나왔어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귀순. 대문짝만한 제목이었죠. 왜 이게 나와요? 조사관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공개라고 했잖아요. 조사관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위에서 결정한 것 같아요. 긴급 브리핑이 있었다고 했어요. 정부에서 직접 발표했다고요. 이례적으로 빠른 공개였습니다. 보통은 몇 달, 길게는 몇 년 뒤에 공개하는데요. 우리는 하루 만에 공개됐어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4월 13일이 총선이었다는 걸. 선거를 닷새 앞두고 터진 특종이었습니다. 북풍이라고 하더군요.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북한 이슈요. 입국 사진까지 공개됐어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이 다 보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가족들이 이걸 보면, 북한에서 이걸 보면, 우린 비공개라고 들었습니다. 항의했어요. 다들 그랬죠. 왜 우리 얼굴이 뉴스에 나옵니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국민이 우리 얼굴을 봤어요. 되돌릴 수 없었죠. 북한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극악한 납치 행위다. 당장 송환하라. 선전 매체들이 난리였어요. 우리 가족들을 TV에 내세웠죠. 울면서 호소하는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어요. 많이 늙으셨더군요. 련화야, 속아서 간 거지. 빨리 돌아와라. 눈물을 흘리셨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더 큰 고문이었어요. CNN도 취재를 왔다고 했어요. 북한이 특별히 허가했다고요. 평양에 가서 우리 가족들을 인터뷰했답니다. 온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 됐어요.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사과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무슨 소용인가요? 이미 얼굴이 알려졌는데. 평생 이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요. 동료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친구는 울었습니다. 가족이 위험해요. 왜 공개한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죠. 정치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였구나. 그래도 돌아갈 순 없었어요. 이미 배신자가 됐으니까요. 언론에서는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용감한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총선은 여당이 졌다고 했어요. 북풍도 소용없었다고요. 그럼 우리 공개는 왜 한 거죠? 정치적 계산이 틀렸다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건가요?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됐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과정이요. 좋든 싫든 이 길을 가야 했습니다. 다만 시작부터 이렇게 시끄러울 줄은 몰랐죠.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앞으로 72시간 동안 여기 계십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서류 준비하고 항공편 잡고. 그동안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감금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안전한 감금이었습니다. 그때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 외무성 성명이었죠. 악랄한 유인 납치다. 즉각 송환하라.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발표했어요. 정식 출국 절차를 밟았다. 납치서를 부인한 거죠. 우리는 TV를 멍하니 봤습니다. 우리 얘기가 뉴스에 나오다니.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니. 무서웠어요. 이렇게 커질 일인가? 조용히 끝날 줄 알았는데요. 내일 서울로 출발합니다. 직원이 알려줬어요. 준비하세요. 서울. 남한의 수도. 적의 심장부라고 배웠던 곳. 이제는 우리가 갈 곳이 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죠. 내일이면 정말로 남한 사람이 되는 건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건가? 기대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더 컸어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쯤 난리가 났겠죠. 딸이, 누나가, 언니가 배신자가 됐다고.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미 문을 넘었으니까요. 대한민국 보호를 요청했으니까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삶이 기다리든 말이죠. 공개 이후 며칠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계속 납치라고 주장했어요. 국정원이 기획한 유인 납치다. 매일 새로운 증거를 내놨죠. 우리가 일하던 식당 CCTV도 공개했습니다. 보세요.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가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택시 타러 가는 장면이었죠. 자발적으로 걸어나간 걸 왜곡한 겁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가족 편지가 왔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거예요. 어머니 글씨였죠. 련화야, 엄마 마음이 찢어진다. 속았지? 빨리 돌아와. 떨리는 글씨였어요. 얼마나 협박받으며 쓰셨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남한 언론도 시끄러웠어요. 기획 탈북이냐 자발적이냐. 의견이 갈렸죠. 총선 직전 발표는 정치적 의도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지배인과 국정원이 사전 접촉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단골 손님을 통해 미리 교감했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문제인가요? 도움받은 게 죄인가요?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독립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했죠. 똑같은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자발적이었나? 강요는 없었나?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은 같았어요. 시기가 문제입니다. 조사관이 말했어요. 왜 하필 선거 직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3명이 먼저 도망가서 급하게 나온 건데. 선거가 언제인지도 몰랐는데요. UN 특별보고관도 왔습니다. 국제적 관심사가 됐다고 하더군요. 강제 납치인지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통역을 통해 면담했죠. 아무 압력 없이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지배인이 먼저 제안했다고. 우리도 원했다고. 3명이 먼저 가서 급해졌다고. 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애매했어요. 믿는 건지 의심하는 건지.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 보고서에 그렇게 적혔다고 해요. 하지만 강제의 증거는 없다.
애매한 결론이었죠. 입증 불충분. 우리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했어요. 똑같은 질문들이었죠. 이번엔 더 자세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모습부터 탈출 과정까지 하루하루를 복기해야 했어요. 일기 쓰듯이 진술했죠. 의사 확인 절차가 적절했나? 이게 핵심이었대요. 말레이시아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두 번 확인했다고 했죠. 하지만 진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선택이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답하기 어려웠어요. 세 명이 도망간 상황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하지만 강제는 아니었어요. 우리도 원했으니까 따라간 거죠. 이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획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한 전문가가 TV에서 말했어요. 문제는 강제냐 아니냐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움받은 게 죄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계속 의혹의 눈길을 받았어요. 증언이 엇갈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누구는 자발적이었다고 하고 누구는 반강제였다고 했다나요. 하지만 우리는 일관되게 진술했어요. 다만 각자의 심정이 달랐을 뿐이죠. 어떤 동료는 적극적으로 원했어요. 어떤 친구는 소극적이었고요. 하지만 결국 모두가 선택했습니다. 비행기 탈 때, 대사관 들어갈 때 거부할 기회는 있었어요.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죠.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이런 말이 가장 서러웠어요.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살기 위해, 자유를 위해 선택한 건데 왜 자꾸 의심하는 거죠? 6개월이 지나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진실 공방이라고 하더군요. 북한은 계속 납치라고 우겼고 남한은 자발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죠.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담당자가 위로했어요. 하지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남북 관계가 이슈가 될 때마다 우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평생 이런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나 봅니다. 그래도 후회하진 않았어요. 적어도 여기선 감시받지 않으니까요.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비록 그 자유의 대가가 컸지만 그래도 이 길을 선택한 건 우리였습니다. 2022년 봄.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죠.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낼 때마다 고민이었어요. 2016년 집단 탈북자라는 걸 밝혀야 할까? 숨겨야 할까? 한 회사에서는 면접 때 대놓고 물었죠. 그때 그분이시죠? 결국 떨어졌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했어요. 한 친구는 간호조무사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죠. 다른 친구는 식당을 차렸어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알려진 친구들은 더 힘들었어요. 가족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단절됐죠. 가끔 탈북자 단체를 통해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족들이 지방으로 추방됐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남북 회담 때마다 의제로 올렸죠. 유인 납치된 종업원들을 송환하라. 2018년 남북 화해 분위기 때는 더 심했습니다. 돌려보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혹시 정말로 보낼까봐요. 강제는 아니라도 압박이 있을까봐.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죠.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됐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느끼는 공포였어요. 트라우마도 심했습니다. 병원에 다녔어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았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가족이 처벌받는 꿈이었어요. 잘 살아라가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한 동료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웅 대접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죠. 정착금은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조금씩 적응했어요. 한국말도 배웠죠. 북한 사투리를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칠 순 없었어요. 말투에서 티가 났죠. 연애도 해봤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하지만 신원을 밝혔을 때 달라졌죠.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 그렇게 끝났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편견. 우리가 넘어야 할 또 다른 벽이었어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실력보다 배경을 먼저 봤으니까요. 북에서 왔다니 힘드셨겠네요. 동정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별 대우도 차별도 싫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끔 북한 뉴스를 봅니다. 고향이 어떻게 변했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였어요.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평생 짊어지고 갈 무게였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요.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 직장 동료들. 조금씩 인간관계가 넓어졌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새터민 지원센터에서요.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죠.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6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특히 신원 공개가 가장 아팠어요. 왜 그렇게 서둘러 발표했을까? 정치적 계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살 수 없었어요.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대신 미래를 만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요. 최근에 또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탈북 10주년 기획이래요. 거절했습니다. 더는 전시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보통 사람으로요. 동료들과는 가끔 연락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죠. 결혼한 친구도 있고 사업하는 친구도 있어요. 모두가 나름대로 적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선택과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2025년 11월.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9년 전 일을 꺼내냐고요? 최근에 또 비슷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망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언론이 또 시끄러워졌어요. 어떻게 발표할지 논란이 됐죠. 우리의 전례가 있으니까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가족을 생각해서라도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비공개 원칙을 지켰어요. 당사자들이 원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죠. 9년 전 우리의 사례가 교훈이 됐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돌이켜보면 우리 사건은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탈북자 보호 정책이 바뀌었어요. 신상 공개 가이드라인이 생겼죠. 정치적 이용을 막는 장치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선 말이에요. 정치적 도구나 선전수단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도 꿈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판단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정치도 이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최우선이어야 해요. 우리가 진짜 원한 건 뭐였을까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이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나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평생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때 그 선택이 최선이었으니까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자유의 무게를 알면서도요. 북한 주민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배신자가 아니라는 걸요. 단지 다른 삶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자유롭게 만날 날이 오겠죠. 그날을 기다립니다. 한국 사회에도 부탁이 있습니다. 탈북자를 특별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영웅도 피해자도 아닌 그저 이웃으로 봐주세요.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주세요. 정부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탈북자는 정치적 카드가 아닙니다. 선거에 이용할 도구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그게 진정한 인권 국가의 모습 아닐까요? 언론에도 당부합니다. 선정적인 보도는 자제해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사실을 전하되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주세요. 보도 윤리를 지켜주세요. 9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변했어요. 저도 변했고 사회도 변했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 이산의 슬픔이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교훈이 되고 있으니까요.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김연화입니다. 2016년 북한 해외 식당을 떠나 한국으로 온 사람이에요. 지금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정치적 사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를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국가는 사건을 설명하고 사회는 인간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게 제가 9년 동안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만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